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회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기초 이론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회계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회계의 정의라고 했을 때 회계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간단하게는 돈, 자금, 그리고 가계부와 같은 장부 등을 이제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의 회계를 말하는 것이고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회계가 무엇인지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의를 통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회계란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제 확 와닿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실생활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 너무 못 그려서 이렇게 얘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간평이 제가 배씨기 때문에 배간평 이름이 특이하지만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얘가 있는데 이제 간평이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간평이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평이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보는 거죠. 자, 빌려줬다라는 의미는 자, 나중에 빌린 것만 갚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 친구는 이제 간평이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소액의 한 이자 정도 받을 생각으로 이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평이한테 이제 투자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원금을 받고자 하는 것, 이자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간평이를 성공시켜서 합격시켜서 성장시켜서 이제 나중에 그 직장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의 그 일부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때때로 나오는 그런 돈들 용돈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배당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배당을 취할 목적. 너무 이렇게 막 부모님을 목적의식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돈을 빌려드렸다라고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볼 건 돈을 누구한테 받았죠? 친구한테 50만 원 받았죠. 그리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받아서 총 15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간평이가 그 받은 돈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거래들이 발생을 했냐라고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30만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50만원어치, 계산기 10만원어치 샀어요. 계산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이제 꼭 준비하세요. 공학용 계산기보다는 일반 쌀집 계산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쌀집 계산기로 이제 꼭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밥도 먹어야겠죠. 그래서 밥도 먹는데 뭐 한 20만 원을 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PC방을 갔어요.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노는 게 그렇게 재밌잖아요. 10만 원을 썼어요. 자, 이런 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정의로 이제 이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회계의 정의는 뭐였죠? 첫 번째,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정보 이용자는 누구예요? 정보 이용자 친구가 되겠죠. 친구와 같이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빌려준 사람들을 대부분 저희는 채권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원금을 받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때때로 배당을 수취할 목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을 저희는 주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는 친구와 부모님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친구와 이제 부모님이 간평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다면 돈을 더 빌려줄 것이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얘 보니까 이렇게 PC방을 가고 있다 라고 판단했을 땐 돈을 회수하거나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등짝을 날리실 수도 있겠죠. 추가로 빌려줄 수 있거나 회수를 하거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폭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유용한 재무정보는 어떻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유용한 재무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라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면 거래가 발생할 것이고 그 거래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 회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준과 복식 부기의 원리로 장부를 먼저 정리를 하고 재무 제표라고 하는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친구와 부모님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불신의 씨앗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 지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야, 너 공부하고 있는 거 그 거래 내역, 너가 했던 것들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한테 돈 쓴 거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라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용한 재무 정보라고 하는 건 저희는 바로 재무제표를 유용한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라는 의미고요. 이 재무제표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잔액, 스톱 개념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고, 기간에 대한 정보는 변동에 대한 정보,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간평이가 너 쓰고 얼마 남았어 라는, 현금 얼마 남았어 라고 하는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시점에 대한 정보가 될 것이고, 너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썼어,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얼마나 벌었어 라고 하는 그 변동에 대한 정보가 이제 기간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는 누구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 채권자나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래들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재무제표라고 하는 어떤 유용한 재무정보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유용한 재무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가장 효익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바로 부모님이셨어요. 이제 당사자인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백화점에 이제 옷을 사드리려고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꽤 가격이 나가는 이제 여성 자켓을 하나 이제 딱 사드리려고, 굉장히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드리려고 딱 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괜시리 막 이렇게 불러요. 그냥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회계사 아들 이거 너무 비싸다. 저는 회계사 빼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점원분한테 다시 아유, 아들이 회계사 됐다고 옷을 사준다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엄마를 이제 계속 말렸지만 이제 멈추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의 다 자랑이시겠지만,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전문직으로서 또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의 더 큰 또 자랑이 되실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 돈 받으신 분들은 다 이제 배당으로 나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꼭 합격하셔가지고 더 큰 자랑이 되시기를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는 했는데, 회계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회계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기업 회계와 개인 회계라는 의미로 나눠질 수 있어요. 기업 회계라는 게, 개인 회계라는 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바로 기업 회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개인 회계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이나 단순히 개인이나라는 의미를 나누라는 것보다는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여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한 이제 회계 처리고, 이제 개인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냥 장사하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구조를 이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과 기업 주주는 이제 다른 별개의 실체라는 것이고,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장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업 회계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경영자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이제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한 회사에 대한 회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회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자금을 제공한 채권자 그리고 주주에게 경영자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거든요. 자금을 제공한 채권자 주주에게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회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린 거래를 식별한다라는 것이고,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준과 복식보기 원리에 따라 이제 장부를 작성하여 이제 측정하는
한다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보고한다라는 게 바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일반 상장이나 이제 외관법 대상 같은 경우에는 다트라는 이제 기업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시가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배관평의 얘기는 이제 개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주와 채권자라는 어떤 대상들에게 본인의 돈이 아닌 이제 자금을 제공받아서 재무 정보를 유용하게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어떤 하나의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회장님, 저는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실체고 좀 종속된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쉽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자본가, 즉 돈을 제공한 사람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종속돼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제공한이라는 이 표현에서 저희는 이걸 finance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재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를 저희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이고,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에서 공부할 것들이 바로 이 재무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회계 정보에 대해서, 회계 정의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라는 게 있겠죠.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상은,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를 말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우리가 공부했던 주주와 채권자 또는 투자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부, 종업원 등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주와 채권자, 투자자는 당연히 자기의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정부도, 규제기관도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외부 정보를 이용하게 되겠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재무 정보에 대한 이제 접근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희는 회계 구분으로 나눴을 때 이러한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걸 관리회계라고 표현하고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관리회계를 저희가 원가관리회계에서 공부할 것이고,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에서 공부할 게 바로 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죠.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이 필요할 것이고, 대상이 재무회계인 경우와 관리회계인 경우에 의사결정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데요. 목적이 무엇이냐?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작성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회계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회계 기준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KIFRS라고 하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영자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작성 기준은 없습니다. 정보의 속성 같은 경우에도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보도 현재 정보도 미래 정보도 모두 사용을 한다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주기도 굉장히 다른데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이제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가 존재해요. 어떤 곳은 뭐 분기마다, 어떤 곳은 기업 규모에 따라,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른데 반기마다, 결산시마다, 연간마다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시보고, 뭐 별도의 주기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산출물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재무회계의 산출물은 아까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했던 재무제표가 산출물이 될 것이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내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들.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자고 한다면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용한 재무정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유용한 재무정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인데, 계속 얘기해 드릴 거라서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랬을 때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표현하면요, Financial Statements라고 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는 보통 FS라고 표현을 하면 재무제표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무제표는 5개가 있어요. 5가지.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1가지,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3가지, 그리고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거 1가지,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존재해요. 그랬을 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재무 상태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 3가지가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1가지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꺼내 드리는 거고,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금 당장 다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요.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을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세부 정보를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시점에 대한 재산 상태를 알려주고,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대한 회사의 경영 성과도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자본 변동표 같은 경우엔 일정 기간에 자본의 변동,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엔 일정 기간에 현금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회계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란 게 뭐냐면요. 자, 아까 전에 저희가 유용한 재무정보는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제공이 될 것이냐. 우리가 거래를 식별하고 그걸 어떤 회계의 기준과 옥식북이라는 작성 방식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재무제표라고 하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적용할 회계 기준을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큰 틀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이제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서 이 기준은 적정하다,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된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이제 각 나라별로 인정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회사 규모, 회사의 성질에 따라서도 다른 기준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표현을 Generally Accepted Account Principle이라고 해가지고 GAAP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GAAP.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안에는 US GAAP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회계 기준이 있을 것이고, IFRS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국제 회계 기준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베트남에서 회계 처리할 때 쓰는 베트남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나라에서 비상장 회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K-GAAP 이라는 회계 기준도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은 그 큰 틀 안에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저희가 한국이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국제 회계 기준을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이제 번역한 게 KIFRS라고 해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건 보통 상장 회사들이 재무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고,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면에 밑에 말했던 K-GAAP이라고 하는 이 K-GAAP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보다는 굉장히 좀 내용이나 요구한 사항이 좀 적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렇지만 비상장 회사들도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이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좀 공수가 많이 들고 이제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진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엔 이제 KIFRS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저희 시험 범위로 이제 채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본이라는 파트는 이제 상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K-GAAP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일부 이제 저희들의 시험에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나오기는 한다라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이 IFRS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원칙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원칙 중심이란 게 뭐냐면 각각의 거래마다 상세한 기준에 따라 이제 지켜져야 되는 그 규칙들이 아니라 이제 원칙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 범위만 줄 테니까 여기 안에서 너희들이 회계 기준을 판단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서로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죠. 상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의견이 조금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라는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원칙 중심과 연결 재무제표 중심을 봤을 때 경제적 실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요. 원칙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너희들이 하면 괜찮다라는 것이고,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회사가 있고 그 아래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의 경영이나 뭐 모든 것들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이제 각각의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서 그 회계 기준을 작성해라,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공정가치 평가. 회계 기준은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 기준이에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정 시점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고 이제 민감하게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그 잔액 중에 이제 자산과 부채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한 잔액을 이제 반영하도록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금액, 공정가치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공시를 강화했고 협업을 통해서 제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시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것을 봤을 땐 이제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사를 이렇게 둘이 비교해 놓고 업무를 이제 봤을 땐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훨씬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공시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기업이 있을 것이고 채권자와 주주가 있겠죠. 그랬을 때 채권자와 주주가 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우리는 이걸 파이낸스, 재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랬을 때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기업은 그 빌린 돈에 대한 유용한 정보인 재무제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회계사가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회계사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적정하게 공시됐고 적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이 됐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거죠. 회계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회계사를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엄청 거창한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막상 느낌은 밭에서 이제 수박 서리하는 애들 이제 잡으러 달려가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놈들 하면서 이제 달려가기도 하고 이제 숨어 있다가 덮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고. 사실 파수꾼의 느낌보다는 제 스스로 이제 느끼기에는 이제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지게꾼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대감집이 있거든요. 그 대감집이 이제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감독원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그냥 지게에 실어가지고 대감마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게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드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회계사들이 이제 노예는 그래도 대감집 노예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 금융감독원에 입사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초라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